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후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강하게 대치했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 현재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보통신망법 국민의힘에서는 이 입틀막법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부터 좀 꼬였다. 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필리버스터는 원래 반대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찬성하는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했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정보통신망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에서 약간의 이제 그 개정안이 바뀌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하고 이거를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의로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퍼뜨렸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반대하는 국민의힘 보고 약간은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찬성을 했다가 반대해서 의아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 단계에서 합의를 했던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조항을 삭제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방위도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이고 법사위도 추미애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협의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당내 알력 다툼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동의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 지난번에 뭐 가맹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우리가 이 법에 동의를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법안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가 너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금 오늘 올라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당내 싸움이 계속 국민들께 노출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 안정감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또 역대 최장 기록 24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필리버스터 주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헌이 합헌이 되나요? 대통령에게 헌법 소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 토론 기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은 찬반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네, 24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에는 17시간 13분 국민의 박수민 의원이 세웠던 기록이었는데 사실 뭐 24시간 동안 끼어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만 24시간 동안 발언을 하고 말을 이어간다.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좀 싸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잠시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이 대통령에게 제2요건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24시간. 앞으로 이 기록은 깨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최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24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뭔가 이 빅 이벤트처럼 만든 이유가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대표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뭐 지지율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장동혁 대표가 뭔가 크게 한 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사실은 그렇게 호응 면에서는 좀 부족했다. 약간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이 내란 전단 재판부에 대한 여론을 약간 좀 상기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약간 실패한 게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면서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이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유언이다 이런 뭐 논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전부 다가 해소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나 뭐 대통령 제2요구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얼토당토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당내에서 사실 여러 이견들도 좀 내비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혼자서 모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당에서 약간 흔들렸던 모습들은 완전히 다시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할 때 본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조금 아까 부대변인께서는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법안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 헌법 규정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천이라는 것은 꾸리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뭐 판사회의라든지 이런 데 의결권 같은 것을 주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는 것이죠. 추천위를 다른 형태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헌 논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마침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과 정부에서 보여줬던 입법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동안에 쌓였던 것을 대표가 완전히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장 대표의 이러한 24시간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많은 분들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당원을 넘어서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게는 뭐 좋은 눈빛으로 보이지 않으셨었지만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계셨던 많은 중도층 국민들의 마음도 흔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년 초에 진행될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면서 결국에는 본 취지와 다르게 재판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재판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지연 작전을 썼었거든요. 예.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형태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연 작전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간의 의견이 다른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제 예규를 만들면서 예. 사실은 그 계속 위헌성을 짚었던 부분이 외부에서 판사를 추천한다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법부 아닌 사람이 판사를 고른다는 거였죠.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이 완전히 뺐기 때문에 사실상 유연성이 좀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그 내용의 이제 대법원 예규를 만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뭐 헌재에 이렇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빨리 기각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뭐 염려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이번에 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예규안을 내놨는데 재판부를 좀 무작위 배당하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예규 자체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법관 내부들의 그 이야기도 들어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 민주당의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의 속도감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여서 그래서 이번에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예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 예규 자체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변인께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금방 결정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금방 결정이 난다고 해도 몇 달은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또 재판이 중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 역사를 죄를 짓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규를 만들어서 그 형태로 법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나름대로의 전담재판부로서 재판은 진행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장도혁 대표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기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 이야기했던 것만큼 네. 위헌성 논란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 추천위보다는 위헌성 논란이 적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는 하지 않고 법률 자체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다음 달 18일에 만료를 하게 되는데요. 추가 구속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법원이 이제 합리적으로 좀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맨 처음에 이제 구속됐을 때 그때 직위원 재판부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구속을 취소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국민들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 사법부가 이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도 이렇게 이제 법안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뭐 이런 측면,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이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와 관련된 건데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구속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국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1월 18일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석방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 다른 죄명을 가지고 연장을 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1월 18일 그 무렵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구속은 계속되는 형태로 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정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라 생각했으나 실제로 실행한 것을 두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고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원식 그 실장님이 사실은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
민주당 의원들과도 같이 이제 여러 차례 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하나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원식은 계엄에 찬성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군인 출신이라서. 네.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 국방부 장관할 때 민주당에서 계엄 관련된 뭔가 그 움직임이 보인다. 계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때도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라는 거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안보실장으로 갔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 실장이 관련해 가지고 반대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또 그러다가 경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고요.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정말 엉망으로 했는지 이거를 좀 아는 뭔가 이 단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엄을 강력하게 만류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본인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역사 앞에 책임질 수 있느냐, 역사 앞에 죄지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증언들이 나온 재판은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이거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초반부터 좀 관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오늘 이 진술은 지금 이상민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증언이기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김영현 전 장관과 군인들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당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수록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세력 프레임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언급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이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 후임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뭐 임시청사 개청식 현장도 직접 찾았고 또 시장에서 또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부산 경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오늘 국무회의 또는 이제 업무 보고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부산에서는 오랜만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이 부울경 지역에 애정을 쏟고 있고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그 업무 보고 있었던 자리가 해수부 청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을 한 개청식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업무 보고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해양수산부에 힘을 더 실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재수 전 장관의 퇴임으로 좀 어수선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네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좀 부산과는 악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산에서 유세를 하던 가운데 그 신공항 부지에서 흉기에 피습을 당하는 일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이후에 대통령께서 서울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부산의 민심을 좀 싸늘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에서는 총선에서 지역구를 이긴 것이 전재수 의원밖에 없었고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가져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서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재수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장으로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으로서는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과정 이런
이런 것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호응도도 얻고 그리고 지역에서의 인재 같은 것들도 발굴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방선거에 조금은 노골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산에서 북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항로를 새로 만든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요성들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내려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뭐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업무 보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6개월 뒤에 또 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 생중계하는 게 예. 굉장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 회의 주재하는 모습 그리고 회의 때 대통령의 발언들이 사실은 전부 공개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공개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부정확한 이야기까지도 공무원들이 그냥 다 믿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계속 이제 비공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국민들께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국민들만큼이나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정책 최고 의사 결정자인데 그 최고 결정자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공무원들 어떤 행정부 조직이 뭔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하면서 같이 받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선거에 연관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약간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30분 전에 취소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업무 보고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약간 다른 점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약간 좋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는데 어떻게 좀 전반적인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 이전에 뭐 국무회의라든지 생중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많았다라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의 설전, 그리고 그게 나중에 SNS까지 연결되었던 부분은 오히려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이분을 인천시장으로서 입지를 더 올려주신 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환단고기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한의학에 대한 논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농림부 직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대통령이 매우 만족스러워했는데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호 법무부 장관조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더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저는 생중계는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 담당자들 그리고 기관장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제된 모습, 안정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선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